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6번째 시간으로 동아시아의 인구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아시아의 인구 이동은 3에서 7세기까지 활발히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모두 다루기에는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중국 따로, 한반도, 일본 따로 이렇게 구성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 이동 방향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아무래도 기후가 따뜻한 남쪽이 식량을 얻기도 그렇고 비교적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상대적으로 중국 강남, 한반도 남부, 일본 규슈 지역 등은 당시에는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인구 밀도가 희박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인구가 이동함에 따라서 많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먼저 중국에 대해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인구 이동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연쇄적입니다. 우선은 기후변화로 날씨가 굉장히 추워짐에 따라서 식량 부족에 시달리던 유목민족들은 중원으로 남하하게 되었고요. 이들이 중원 지역에 들어옴에 따라서 기존 한족들은 이들과의 전쟁에서 밀려 다시 양쯔강 이남, 즉 강남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렇게 중원 지역이 계속된 전쟁으로 삶이 피폐해지자 이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한반도로 이주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중국 한나라가 호족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황건적의 난 등 농민 반란으로 인해 조조, 유비, 손권의 위촉오로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고 봤는데요. 이렇게 50년간 분열된 시대를 당시 위의 신하였던 사마염이 진을 세우고 마침내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흉노족을 포함한 많은 유목민족들이 이미 중원으로 들어와서 한족의 용병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용병이란 원래 해당 국가의 병사는 아니지만 타국에서 돈을 받고 고용된 병사를 말합니다. 당시 먹을 것이 없어서 중원으로 내려와도 마땅히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었던 유목민족들은 한족에게 차별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전투력을 이용해서 한족의 용병으로 활동하면서 생계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목민족에게도 기회가 생기는데요. 이는 진에서 사마염 사후 왕의 다툼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마염에게는 자식이 여러 명 있었는데 이들 상당수가 배다른 이복 형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염 사후 이들은 각지의 외척 세력을 기반으로 서로 치열한 권력 다툼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를 팔왕의 난이라고 하죠. 여기에 유목민족들은 용병으로 고용되어서 이들 전쟁에 휘말리며 약화된 진의 힘을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16년 동안 거듭된 전쟁으로 수도 낙양은 폐허가 되었고 많은 백성들이 유민이 되어서 각지를 유랑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진 왕실의 힘도 급속도로 쇠약해진 시기였습니다. 유목민족들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흉노족의 족장이었던 유연은 진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고 그의 아들 유총은 진의 수도 낙양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진의 수도 낙양이 함락되고 당시 진 황제 회제는 이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독사에 당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당시 진의 연호 영가를 본따서 영가의 난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때 흉노만 독립을 선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중국 대륙으로 남하에 있던 선비족, 갈족, 강족, 저족 등의 다른 유목민들도 저마다 각지에서 나라를 세우며 서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를 중국 역사에서는 다섯 오랑캐라고 해서 오호라고 부르고 120년 동안 이들이 세운 국가들이 무려 16개나 되다 보니까 5호 16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한편 유목민족에게 수도를 빼앗긴 진의 잔존 세력과 유민들은 화북지방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피난길에 올라서 양쯔강 이남인 강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건강, 지금의 난징의 수도를 정하고 다시 한번 진을 세우게 되니 이전보다 수도가 동쪽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이를 동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중국 화북지방에는 유목민족들의 국가, 남쪽에는 한족의 국가가 대치된 상태에서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를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몇 번 왕조 교체가 있었지만 북쪽은 유목민족의 국가, 남쪽은 한족 국가인 상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남북족 시대는 통일왕조 수가 등장할 때까지 무려 300년 동안이나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도 특히 북조에 있었던 북위라는 나라에 주목해야 됩니다. 선비족이 세운 북위는 439년 마침내 중국 화북 지역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북위의 6대 황제로 즉위한 효 문제는 적극적인 한화 정책, 즉 유목민 고유의 풍습을 버리고 한족 문화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당시 효 문제가 한화 정책을 적극 실시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전 화북지방의 유목국가들은 유목민족과 한족의 연합국가를 세웠음에도 기존 자신들의 풍습대로 국가를 경영하다 보니까 많은 한족들이 반발했고 잦은 농민 반란으로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북조의 국가들은 유목민족이 지배층이라 해도 사실 인구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한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다시 자기들의 본고장인 유목지역으로 돌아갈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효 문제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즉, 한족이 절대 다수인 지역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한족의 방식으로 국가를 경영해야 하고 자신들도 한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효 문제는 기존 선비족의 풍습을 금지하고 한족의 언어와 의복을 사용합니다. 한편으로 한족의 성씨도 이용했는데요. 당시 왕족의 성씨가 탁발씨였는데 이를 한족의 성씨처럼 외성으로 바꾸어서 원씨로 한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한족과의 통혼도 장려해서 효 문제 본인부터 한족 귀족의 딸을 후궁으로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수도를 유목민의 근거지인 평성에서 한족의 수도인 낙양으로 옮긴 것도 효 문제 때의 일입니다. 한편으로 효 문제는 오랜 전쟁으로 화북지방의 토지가 황폐해지자 농업 생산력을 높이고 국가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균전제를 실시합니다. 이는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땅을 분배한다는 뜻으로 사실 정확히 균등하게 준 것은 아니지만 이 균전제를 통해서 당시 농민들의 생활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됩니다. 효 문제의 한화 정책으로 기존 선비족 출신 귀족과 왕족들은 점차 한족화된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갔고 결국에는 중국 문화에 동화되어서 한족으로 살게 됩니다. 효 문제의 한화 정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편 중국 남조의 경우에는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되어서 화려한 귀족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워낙 전쟁이 잦고 혼란스러운 사회였던 터라 귀족이나 관료들은 중앙 정치에서 핵심적인 일을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만큼 위험 부담을 안기가 싫었던 겁니다. 한편으로 당시에는 능력보다는 신분으로 귀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귀족의 상황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며 작품 활동에 몰두한다든지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서 지내는 청담사상, 도가사상 등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중국 강남지방에는 이때 당시 전란을 피해서 많은 한족들이 이주해 오면서 본격적으로 농경지가 개발되기 시작되어서 생산력이 크게 증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동아시아 인구이동 첫 번째 시간으로 중국의 인구이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들의 인구이동이 어떤 순서로 전개되었는지 잘 기억해 두시고 북이 효 문제의 한화 정책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